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돈의 흐름을 가장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당신의 금융 멘토, 힘프로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강한 나라의 화폐는 가치가 높고 약한 나라의 화폐는 거의 휴지 조각에 가깝다고요. 이게 서구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한 일종의 공식입니다. 강한 국가는 강한 통화를, 약한 국가는 약한 통화를 갖는다. 그런데 만약 이 공식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통화 가치를 일부러 약하게 유지하는 것이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라면요? 중국이 바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이안화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판을 뒤흔들 레버리지를 얻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단 하나의 결정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세계 경제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렸습니다. 오늘 이 반전 있는 경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에 대한 통찰력을 깨워줄 겁니다. 오늘의 지혜가 미래의 부를 위한 첫 번째 투자가 될 거라 확신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1970년대 후반으로 가봐야 합니다. 중국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대한 혼돈에서 막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경제는 굳게 닫혀 있었고 인민은 가난했으며 산업은 낡아빠졌죠. 바로 그때 덩샤오핑이 등장합니다. 1978년 그는 중국을 세계 무역에 개방하는 일련의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합니다. 해안 도시에는 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밀려들어왔죠. 베이징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번개 같은 속도로 산업화하라. 하지만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당신의 물건을 전 세계에 팔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싸게 만드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싸게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환율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환율이니 외환보유고니 하는 전문 용어의 길을 잃습니다. 아주 쉽게 벗겨내보죠. 자, 원래 위안화의 적정 가치가 1달러당 5위안이라고 상상해봅시다.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수출이 잘 되면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즉, 1달러당 4위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국산 제품의 해외 가격이 비싸집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환율을 훨씬 더 약하게, 때로는 1달러당 8위안 수준으로 강제로 묶어버렸습니다. 어떻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시장에 달러가 들어올 때마다 인민은행이 미친 듯이 달러를 사들이고 이안화를 푸는 겁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중앙은행이 진공청소기처럼 그 달러를 빨아들여 외환보유고에 쌓아뒀습니다. 2014년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무려 4조 달러라는 정점을 찍습니다. 그 결과는 이안화는 계속 싸구려로 남았고 중국산 제품은 미친 듯이 저렴했으며 미국 소비자들은 집안을 메이드 인 차이나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걸 이렇게 비유해보죠. 나이키가 50달러짜리 운동화를 전 세계에 단돈 10달러에 팔 수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잠재적 이익을 잃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경쟁사들을 모조리 시장에서 쓸어버리고 나이키가 시장을 독점하게 될 겁니다. 중국이 자국 통화로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를 저평가해서 세계 시장의 지배력을 사들인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은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을 거치며 중국의 공장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무역 흑자는 하늘을 찔렀죠.
서구 소비자들은 이 저렴한 가격을 사랑했습니다. 월마트는 세계화의 신전이 되었고 그 선반은 중국산 제품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값싼 TV, 값싼 옷, 값싼 모든 것을 즐기며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동안 진짜 승자는 중국이었습니다. 약한 위안화는 중국의 수출을 막을 수 없는 기관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는 고스란히 미국 국채를 사는 데 재투자되어 미국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자금이 되었죠. 이보다 더 날카로운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미국인들은 값싼 풍요의 환상을 즐기는 동시에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던 중국에게서 자기들 돈을 다시 빌려 쓰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서구 사회가 완전히 오해한 부분입니다. 약한 통화는 국가의 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중국은 단순히 물건을 더 많이 판 게 아닙니다. 산업화할 시간을 벌었고 인프라를 건설할 시간을 벌었으며 수억 명의 인구를 가난에서 구제할 시간을 번 것입니다. 경쟁자들이 단기적인 가성비에 취해 스스로를 축하하는 동안 중국은 훨씬 더 긴 게임, 마치 바둑을 두듯 수백 년을 내다보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2000년대 초반이 되자 중국의 평가절하 전략의 효과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폐쇄적인 농업사회였던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도시들은 새로운 산업으로 부풀어 올랐고 항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 되었으며 노동자들은 운동화부터 스마트폰까지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서구의 눈에는 이것이 세계화의 기적처럼 보였지만 중국에게는 전략이 성공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위안화를 약하게 유지하고 수출을 폭발시키고 달러를 계속 쌓아라. 하지만 모든 전략은 적을 만듭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베이징을 향해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죠. 중국은 명백히 시장에 개입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작이라는 단어는 마치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쓰는 것처럼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깁니다. 현실은 냉혹한 지정학이었습니다. 값싼 위안화 덕분에 미국의 상점 선반은 저렴한 제품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미국의 공장들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해외로 빠져나갔고 중서부의 작은 도시들,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산업 기반은 공동화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에 환호했지만 장기적으로 서구의 산업 기반은 침식되었고 중국의 산업 기계는 매년 더 강력해졌습니다. 아이러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이 중국 제품에 쓴 1달러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는 데 쓸 수 있는 또 다른 1달러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무역 흑자는 금고에서 잠자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이 돈을 미국 국채에 재투자하여 워싱턴의 가장 큰 외국인 채권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묘한 의존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자국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국에 의존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값싼 물건을 팔고 그 돈으로 미국이 더 많은 값싼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다시 빌려준 셈이죠. 이것은 소비와 부채의 끝없는 순환고리였고 그 배경에서 중국은 조용히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의 인식과 현실이 충돌한 지점입니다. 미국에서 강한 달러는 언제나 명예의 훈장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약한 위안화는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레버리지, 즉 지렛대였습니다. 강한 통화라는 명분을 희생함으로써 베이징은 산업적, 지정학적 힘이라는 실리를 얻었습니다. 서구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저평가된 통화를 얕봤지만
바로 그 도구들이 중국 부상의 기반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찬양하는 동안 베이징은 수세기 단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전략에 위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안화를 약하게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은 때때로 중국 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베이징을 국제사회의 타겟으로 만들었죠. 무역 갈등은 고조되었고 관세와 제재 위협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서구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중국은 이미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한 후였습니다. 바로 글로벌 공급망의 지배입니다. 섬유에서 전자제품, 철강에서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더 이상 변방의 플레이어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중국의 전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005년부터 베이징은 비판을 잠재울 정도로만 위안화의 점진적인 평가절상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통제를 더욱 완화하며 자신감을 내비쳤죠. 왜일까요? 임무가 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쯤 중국은 더 이상 수출을 지배하기 위해 초저가 위안화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공장, 인프라, 물류, 숙련된 노동력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니까요. 레버리지는 이미 시스템에 내재되었습니다. 약한 통화는 사다리였습니다. 일단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후에는 걷어차버려도 괜찮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전략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화했을 뿐이죠. 더 이상 통화 평가절하에만 의존하는 대신 중국은 동일한 원칙을 다른 산업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싸게 팔고 시장을 물량으로 뒤덮고 경쟁을 박살내고 공급망을 장악하라. 철강, 태양광 패널, 전기차. 분야는 바뀌었지만 논리는 그대로입니다. 단기적 희생, 장기적 지배. 오늘날 비록 방식은 변했지만 중국의 평가절하 전략의 메아리는 여전히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위안화는 1990년대처럼 인위적으로 약한 환율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5년 이후 베이징은 점진적인 평가절상을 허용하며 관리 변동한 율제로 나아갔습니다. 2016년 IMF는 위안화를 기축통화 바스켓에 편입시켜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상징적으로 이는 중국이 더 이상 값싼 상품 수출국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플레이어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통화 전략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철강, 태양광 패널, 전기차 같은 산업을 보십시오. 중국은 이 제품들을 글로벌 시장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이익을 내기 때문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가 지배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보조금 덕분에 중국 기업들은 원가 이하로 제품을 팔 수 있습니다. 오늘의 손실을 감수하여 내일의 경쟁자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위안화 때와 똑같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정부들은 이제서야 불공정 경쟁을 주장하며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수입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며 허둥지둥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이것은 통화 평가절하와 동일한 전략집입니다. 단기적 희생, 장기적 통제. 이제 목표는 단순히 수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달러 자체에 필적할 수 있는 능력, 즉 통화 주권을 원합니다. 이것이 베이징이 중동과의 석유 계약부터 1대1로를 따른 대출에 이르기까지 위안화 무역을 밀어붙이는 이유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하여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을 뛰어넘고 국가가 자금 흐름을 직접 통제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꿈은 단지 물건을 싸게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하나 자체가 달러처럼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베이징은 더 이상 워싱턴의 규칙에 따라 개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의 일부를 직접 만들게 될 겁니다. 여기에 바로 역설이 있습니다. 서구에서 약한 통화는 수치로 여겨집니다. 정치인들은 환율이 마치 트로피인 것처럼 강한 달러, 강한 유로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약한 통화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의도적으로 이하나를 싸게 유지함으로써 베이징은 공장을 짓고 시간을 벌고 수억 명을 가난에서 구해냈습니다. 명분을 버리고 실리를 택했고 종이 위의 힘을 실제 힘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이 값싼 풍요의 환상을 즐기는 동안 그들 자신의 산업은 시들었고 그들 자신의 빚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빚의 일부는 중국이 대주고 있었죠. 교훈은 명확합니다. 환율 전광판에 찍힌 숫자를 진짜 이야기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약한 통화가 항상 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그리고 전략이 승리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춥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운율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로마는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 동전의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스페인은 제국의 자금을 대기 위해 유럽을 은으로 넘치게 했습니다. 미국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를 찍어냅니다. 그리고 중국은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한화의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도구는 다르지만 게임은 같습니다. 돈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돈은 언제나 무기입니다.